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요즘 먹고 있는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약이고요. 뭐 먹으면 좀 낫다 그래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난장판이죠. 국내 정치도 난장판이고 세계 정치도 난장판입니다. 예, 뭐, 뭐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뉴스 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또 이제 28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어떤 폐륜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자격 논란이 있는 인사의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당 지도부는 너무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만 공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사실 이런 얘기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 하면 또 욕 먹을 거 아는데 알죠? 아는데 하시는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은 욕 먹을 거 알면 안 합니다. 근데 욕 먹을 거 알면서도 하시는 거고. 문석균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민주당이 엄격한 건 좋지만 의정부에서 문 위원장 말고 당선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의정부 지역구민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로 깨끗한 사람을 낼 수 없다면 그럼 지역구 넘겨줘야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 자기들 지역구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쓰레기라도 내보내야 된다 이겁니까? 악당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이 이런 마인드로 정치를 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했냐? 비례대표 10석을 양보했는데 뭐 양보는 무슨 양보를 해요? 지금 결정 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비례대표 10석을 양보했는데 어디서 더 지역구를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도부는 너무 도덕적으로 엄격하면 안 된다.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도 욕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또 이제 대안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가라. 대안이 없으면 그 이슈를 키우지 마라. 이게 총선에서 전략가들이 하는 일이라면서 지역 유권자의 민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자꾸 도덕적 이슈를 키우는 건 총선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민주당에서 공천하고 싶다. 이 이슈만 있다면 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과연 정치의 미래가 이런 건가? 솔직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솔직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또 뭐라고 하셨냐? 임종석 씨 관련해가지고 임종석 씨하고는 우상호 씨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불출마 진정성은 저도 이해하고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당 지도부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하는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예정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사람을 넣었을 때 초경합이 나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넣어서 조사해 봤더니 오세훈 씨를 여유 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더라.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임종석이 어디 갖다 넣든 그렇게 경쟁력 없는 후보입니다. 근데 뭐 말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가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당이 민주당이 정말 절박해서 필요로 할 때 아니면 불출마를 번복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임종석 씨가 그렇다는 얘기죠. 만나서 얘기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 당연히 광진구 종로 이사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광진구로 이사 가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종로에 지금 전세로 왔거든요.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다시 광진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광진구 쪽에 집을 구하는 복비를 임종석 씨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그 종로에 집 빼는 복비 있잖아요. 종로에서 집을 빠지려면 거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입자가 들어올 때의 어떤 그 부동산 소개 비용 복비, 그 복비도 임종석 씨가 내야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는 거를. 그러니까 복비를 더블로 내야 돼요. 임종석 씨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뭐 딸내미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 받고 다닌다고 보더만은 아버지는 별로 돈이 없는데 임종석 씨는 지금 복비를 더블로 내야 되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우상호 씨가 이렇게 이제 김호중 뉴스 공장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중파라고 하는 뉴스 공장이 지금 꼬라지가 유튜브만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 공장을 과연 더 운영을 해야 되는지, 뭐 김호준 씨한테 도대체 뭐 책 잡힌 게 있으신 건지.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 스피커로서 뭐 활동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딴지일보, 딴지마켓, 벙커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로 벌써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회계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저기 회계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딴지일보 전체 회계 담당을 쭉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박모 실장인가 하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뭐 장부를 2개를 쓰니 3개를 쓰니 뭐 이런다고 하시는데요. 뭐 국세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예. 저도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걸려보면 알 테고. 그 양반 이름이 박 뭐라더라? 박기영. 나 요즘 까먹카무라. 나중에 마그네슘을 한 개 더 먹어야겠네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적어놨는데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 2020년 1월 2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했어도 서울대 의전원 불합격이면 무죄 사실일까? 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뭐 유명한 어떤 그 인권 관련 캐리어를 쭉 쌓아오신 그 양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희철 변호사가 뭐 모시는가 뭐 그런데. 하여튼 뭐 혐의를 다 부인했고 정경심 측에서는. 정경심 측 변호인은 이제 검찰이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 겁니다. 위법하면 그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거지. 그걸 변호사나 죄인이 이거는 재판받을 만한 범죄는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웃기긴 한데 그건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을 안 한다며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눈을 의심했는데 현직 변호사라는 양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뉴스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살인미수나 뭐 강간미수 이런 거는 처벌이 안 돼요?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건 아닙니다. 죄별로 어떤 그 범죄별로 미수범에 대한 어떤 처벌 한 해 만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수의 시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어거지 중에 상하 어거지고요. 이건 과연 이제 이 변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이 입시비리 증거를 다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7가지 허위 스펙에 대해 변호인 측 입장을 요청했고 모든 혐의가 증거에 입증이 됐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맞서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공소장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이 공소장 내용들에 관련된 혐의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만 봐도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범죄다 싶은데 여기에 관련된 컴퓨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인을 언제, 그러니까 그 날인낸 부분이나 로고 같은 거를 언제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붙여서 위조를 했고 하는 것들이 또 내용을 바꾸고 그 내용에 있는 스펙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증언까지 해서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제가 보니까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인 이 변호사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위조 문서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 위조 문서를 제출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법률 공방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정 교수 변호인 측 주장대로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불합격했으면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무죄가 되는 것일까? 이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을 했거든요. 과연 무죄일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제 자문을 받은 서울시 공익변호사인 김가은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한 범죄, 그러니까 기수범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과실범이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수범을 처벌하는 게 몇몇 그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범죄가 완료된 범죄가 기본적으로 처벌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미수범을 처벌하는 건데 정경심 측 변호인의 발언은 아마 업무 방해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하는 말로 주장된다. 변호인은 업무 방해의 결과가 없으니 미수란 얘기인 듯 하지만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충분했으니 기수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진짜 미수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퉈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 서울시 공익 변호사인 김가은 변호사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공익 변호사잖아요. 그럼 인권 관련해서도 많이 활동하는 분이고, 근데 정경심 씨 지금 변호하고 있는 김희철인가 뭐 하는 변호사는 그 인권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찍힐까봐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자문을 해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업무 운용의 지장과 업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는 구성요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고 발생할 일반적인 위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침해범, 즉 구성요건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추상적 위험범, 즉 결과 발생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 처벌되는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 발생 자체로 기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업무방해죄 법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다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서울대 의전원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업무방해죄의 기수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학력 경력을 속이고 지원하는 행위를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업무방해죄가 성립됐다는 거죠. 이어서 허위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라면서 그러므로 입시 전형이라는 업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법률 용어가 좀 애매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이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보통은 이제 그 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죄에 처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범죄를 미수에 그친 자는 뭐 미수죄로 얼마나 다룬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있고 살인 미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살인 미수가 되려면 어디까지를 미수로 치냐? 살인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미수로 치냐 하면 이제 살인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저 인간을 죽여야지 생각만 한 거는 살인 미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칼을 준비해 가지고 근처 가서 그 사람 목에 칼을 들이댔을 경우에 너 죽인다 이러면서 이거 상당한 장난이 아니라 상당한 위협임이 입증됐을 경우에 뭐 칼에 목에 칼 대는 게 상당한 위험이죠. 그랬을 경우에 살인 미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범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살인은 중범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분이 말하는 이제 그 뭐냐 조성적 위협법.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살인 미수 같은 미수범 처벌이 있는 거는 이제 침해범, 구성 요건 행위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 그러니까 살인을 해버리면 이미 살인이 완성된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루기 직전까지 상황에 갔던 미수범, 살인 미수범도 이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게 이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는 거고, 업무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발생한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어떤 경우에 업무 방해죄가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식당 영업하는 시간에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머니에 넣고 그 식당을 가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내 전단지를 받고 그 식당을 갑니다. 또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막 써요. 이 식당 맛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식당을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 주인이 저를 고소하면 그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영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한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안 둔 겁니다. 지금 이 조국 입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허위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제출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합격이 안 됐더라도 이미 제출한 행위, 그 다음에 그걸 심사위원들이 보고 한번 이제 고민했던, 혼란스러웠던, 이거 점수를 몇 점을 줘야 되나, 그 행위만으로 벌써 이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의 이런 행위는 유죄다. 그리고 정경심 씨는 변호사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 거다. 재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업무 방해에 대해서, 난 변호사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업무 방해에 대해서 잘 아냐. 제가 2년 전에 업무 방해를 한번 고소를 당해봤거든요. 업무 방해를 고소를 당해봤고, 뭐 아파트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봤고, 제가 이제 충분히 소명을 해가지고 이건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잘못된 고소다. 라고 해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가지고 검사가 넌 죄가 없다. 얘들이 잘못이 있네. 이게 무슨 업무방해냐. 정당한 문제제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성윤 지검장 관련 건인데요. 이거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1월 28일날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뭐 기사 내용은 쭉 있는데요. 뭐 무슨 고소를 하라고 기소하라고 했는데 이성윤이가 중간에 깔고 뭉갰다. 그다음에 뭐 법무부에 보고하고 윤석열 총장한테 자기 직속 상관한테 보고 안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일선 검찰, 평검사들, 실무 검사들의 어떤 그 여론이 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정치 검사다 저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저 인간을 선배로 취급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쪽에 딱 붙어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무부 쪽에 붙어가지고 검찰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뭐 위에 행정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범죄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개편이나 또는 인사나 이게 목적이 아니고, 평검사들이 느끼기에는 범죄 수사 방해 행위를 지금 자기 중간 보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새끼는 수사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출세하려고 지금 자기 조직을 갖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검찰의 입장을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육군에 육군에 뭐 육군 참모 총장이 있는데 급이 합참의장이 있고 뭐 합참의장이 윤석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육군 참모 총장이 있습니다. 그럼 육군 참모 총장이 계속 육군을 망가뜨려요.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뭐 군 감축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군 숫자를 자꾸 줄입니다. 절반으로 줄고 다시 절반으로 줄이고 근데 이게 안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위에서는 계속 군대를 늘리고 있는데 적군은 우린 계속 군대를 줄이고 그럼 밑에 애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상관으로 보이겠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단순히 조직 내에서의 싸움이 뭐 정치 싸움이 아니라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 조직의 어떤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선배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여론이 지금 평검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내 뉴스 몇 개 소개해 드렸고요. 그 안보 분야, 외교 안보 분야 관련 뉴스를 갖다가 한 두 개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몇몇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던데 그 이란 관련 소식인데요. 이란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해프닝일지 의도된 걸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잠깐 고민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2017년 6월 5일 날 기사입니다. 일단 이제 오래전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CIA가 이란 센터를 창설하기로 했다. 책임자는 어둠의 왕자다라고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2017년 6월 5일 기사입니다. 미국 이란 정책 강경노선으로 전환. 덴드리아 센터장, 대테러 작전 전문 센터장인 덴드리아 센터장을 이제 이란 미션 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제 선임할 예정이다. 이 덴드리아 센터장은 그 이라크 CIA 내부에서 다크 프린스 또는 이제 아야톨라 마이크로 불린다. 이거 마이크 덴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신자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고 뭐 어차피 미국 내에서는 무슬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CIA에서 일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CIA 드론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를 했었고 뭐 알카이다 지도자들을 폭격으로 죽인다든지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대테러 업무를 갖다가 총괄해서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 뉴스를 소개하냐? 바로 엊그저께 아프간에서 미군 항공기가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탈레반 측에서는 자기들이 떨어뜨렸다, 자기들이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사고로 떨어진 거다, 기체 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은 이제 적이 발포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탑승자 사망자 숫자 등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에서는 그 술레이마니 암살 작전을 직접 설계했던, 그러니까 이제 드론 공격을 설계했던 그 CIA의 고위 인사가 여기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고로 죽었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덴드리아다. 이란 센터장 덴드리아가 이제 이 사고로 죽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단 언론 좀 소개드리면 이 추락한 비행기는 이제 미국에 4대밖에 없는 특수 통신용 항공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탈레반 쪽에서는 탈레반 자기들이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떨어뜨렸다고 주장을 한 것도 있고 한 적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격추시켰다 또는 자기들이 추락하는 걸 봤다, 이렇게 이제 탈레반 쪽 얘기도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어쨌든 뭐 얘들은 뭐만 떨어지면 지들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의 출발은 이제 탈레반이 27일 새벽 미군 병력을 수송하던 군용기를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에서 격추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서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비툴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적들의 정찰기를 격추했다며 중앙정보국 요원을 비롯해 많은 미군이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 공군 E-11A 군용기, 이게 이제 걸프스트림이 아니고 저기 bombardier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인가 아마 그럴 텐데 bombardier 글로벌 익스프레스 6000이라는 시리즈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 전용기 그렇게 생긴 비행기인데 이게 추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특수 통신 장비가 실려 있거든요. 탈레반은 이제 과거 사상자 수를 과장하고 국제적인 시선을 끌기 위해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탈레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냐 아니냐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E11A 이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서 지상군과 공군의 통신을 도와주기 위해 마치 하늘의 와이파이 중계기처럼 높은 하늘에 띄우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고요. E11A가 활동했다는 것은 미군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는 뜻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과 탈레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비행기가 우발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미국 군사전문지 베테랑스 투데이와 이란 IFP 뉴스는 러시아 정보 당국을 인용해서 군용기에 미 CIA 고위 인사인 마이클 드 안드레아가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드 안드레아는 이제 그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발생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살해 작전을 설계했다고 지목되는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란 센터장이죠. 이란과 아프간 탈레반의 공조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가능한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주로 하는 몇몇 나온 기사들 몇몇 개를 쭉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 연합에서는 이제 아프리칸에서 추락한 미 군용기에 솔레이마니 암살 CIA 설계자 탔나라는 제목으로 이 범바르디에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체계를 사용하는 항공기들 간에 정보를 호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제약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저기 항공기가 버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여러 좀 큰 안테나가 달린 모델도 있고 딸랑 4대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냥 미끄덩이 생긴 일반적인 그냥 제트 비즈니스 제트기도 있고요. 미군에서는 아직 추락 사실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탈레반이 추락 인근 현장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 근처를 또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지 탈출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탈레반은 추락 사실을 발표하긴 했는데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밝힌 바는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나온 뉴스는 뭐였냐 그 아프간 항공에 보잉기가 추락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아프간 항공에서 이제 우리 비행기는 다 멀쩡하다라고 하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 비행기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 안드레아가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거는 러시아 정보 당국이라고 합니다. 덴드리아 그러니까 덴드리아가 죽었다는 데서 확인해준 건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추락한 군용기는 그 덴드리아가 사용하던 CIA의 움직이는 사령부였다라면서 이 움직이는 사령부에 실린 모든 장비와 서류, 최첨단 첩보 플랫폼이 이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상당 부분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이제 추락한 모양새를 보면 추락했을 때 어느 정도 동체가 남아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엔진이 꺼져가지고 활주하듯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완전 작살난 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온전한 기체가 불에 점점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들어간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중에서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되거나 폭발을 했으면 산산조각이 나죠. 떨어지면서 이게 충격으로. 그런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 날개부터 시작해서 동체, 꼬리 날개, 엔진 부분까지 거의 온전하게 땅에 떨어진 다음에 불이 붙어서 점점 타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추라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그렇게 큰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팅거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격추될 만한 어떤 그 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밤이요, 밤인데다가 그 뭐 혹자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이란하고 탈레반이 사이가 안 좋다. 이란하고 탈레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공조하에 이런 보복이 가능하냐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2018년 말부터 아프간 탈레반이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진행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란 정부와 군부는 탈레반 대표를 이란에 초청해서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아파, 수니파 뭐 파가 다르다고 해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란 군부하고 아프간 탈레반이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 1년 전부터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격추라고 보고 싶진 않은 게 아직까지 뭐 증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 격추로 보이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프간 탈레반이 아무리 이란 군부하고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 시간 아주 깜깜한 밤에 완전 군용기도 아니고 민간 비즈니스 여객기처럼 위장되어 있는 어떤 항공기를 게다가 이거 상당히 고고도 높은 고도에 나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신 중계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15,0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탈레반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뭐 스팅거 미사일이나 이런 사람이 들고 가서 메고 쏘는 건데 이거는 띡해봤자 뭐 1, 2km지 그 이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건 눈으로 또 확인해서 쏴야 되는 건데 새벽 시간에 아주 밤 시간에 뭐 깜빡깜빡거리면서 날아가는 거를 저게 진짜 이게 여객기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란에서 조금 큰 걸 줬다 미사일을 탈레반 쪽에 또 이란 쪽 사람들이 진짜 와서 했다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고 있는데 국경선을 거길 이렇게 대공 미사일을 안고 넘어올 수 있는 계제는 아니고요. 게다가 그 시간대 거기 저기 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 과연 탈레반이 격추를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란 쪽 애들이 와서 격추를 해준 거냐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CIA의 그 현지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저 이란 센터장인데 그럼 넘버 CIA 내에서는 이제 적어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언제 떠서 무슨 작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란 정보부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캐치해가지고 바로 잡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그럼 이란 쪽에서 전투기가 와가지고 공격했을 가능성 이것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 날라와서 공대공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사실 희박하고요. 와서 충돌을 하면 모를까. 근데 고고도에 날아다니는 제트기를 드론이 충돌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이란이나 탈레반이 직접 격출시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기가 떨어져 있는 형태도 그걸 반증을 해요. 떨어져서 불에 타긴 했는데 너무 온전하게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서 온전한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한 다음에 불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떨어져서 동체 착륙을 했다면 분명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출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숨어 있거나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탈출한 사람이 이제 불을 지를 수도 있죠. 거기 불을 지르고 탈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첩보 장비를 갖다가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뭐 죽은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단 침몰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그런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떨어졌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프간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비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체 결함이라는 건 늘 생깁니다. 엔진 두 개 중에 한 개 꺼진다든지 뭐 이런 사고는 늘 생기는 건데 또 이제 연료 펌프가 막혀버린다든지 왜냐하면 아프간 쪽에서는 고고도에 올라갈수록 이제 그
얼음이 잘 얼기 때문에 그 동결 방지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연료관 같은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체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얘기하기로 사전 조사 결과 기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고다. 그야말로 순수한 항공기 불시착 사고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불시착했는지, 과연 탈출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색 중에 있고, 그 지역이 해필이면 탈레반 점령 지역이라 가지고 그 좀 더 은밀하게 조용히 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보여지고요. 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거기 떠 있었다는 거를 하늘에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 작당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란이나 탈레반은 아닐 것이다. 러시아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란의 탈레반은 그렇게 그걸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돼 보인다. 그 지역에서는. 이건 뭐 제공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오발 가능성이죠. 오발 가능성인데, 이건 뭐냐? 그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만약에 작전이 있었다면, 미군 작전이 있었고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헬기 사격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투기, 그 항공기들의 이제 작전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나 헬기가 사격을 하다가 이제 오발이 나가지고 이 항공기가 이제 맞았을 경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락했어, 동체 착륙을 했거나 추락을 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가능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항공사고죠.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밤에 날아가다가 갑자기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오는 바람에 떨어지는 아주 재수없는 경우인데, 지금 외신에 따르면 이 항공기 안에 이제 그 CIA 요원이었던 드안드레하고 또 NSA 쪽에서 파견된 통신 관련 전문가, 통신 관련 기술 요원이 이제 탑승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제 뭐 드론을 활용한 이제 첩보 작전이나 또는 정찰 또는 이제 그 암살 작전 수행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예상 못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네 가지가 됐네요. 하여튼 이 네 가지 경우 전부 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군기 추락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란 지역 내에서 어떤 그 군사 분쟁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란은 시침이 떼고 있고 미국도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확전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사고인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사람이, 미국 공무원 한 사람이 좀 아쉽게 죽은 사건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의 평화는 당분간은 더 유지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점심 먹고 나서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